위대한 여행, 별을 따라간 네 번째 왕의 전설, 에자르트 샤퍼 지음, 젤레스티노 피어티 그림, 김인순 옮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무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방의 지혜로운 왕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러시아의 왕에게도 나타났다. 러시아의 왕은 위풍당당하고 막강한 군주가 아니었으며 특별히 금은보화가 많거나 뛰어나게 영리하거나 마술에 능통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운 심성과 어린애같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작은 왕으로 인정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으며 친절하고 때로는 농짓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언젠가 하늘의 별이 나타나 온 세상을 다스릴 최고 지배자의 출현을 알릴 것이며 그러면 러시아를 통치하는 왕조는 더 위대한 왕께 신하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작은 왕은 조상들에게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조상들은 이러한 예언을 대대손손 고이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러시아의 작은 왕은 이 세상의 가장 중대한 사건을 알리는 별이 때마침 나이 어린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에 하늘에 나타난 것을 무척 기뻐하며 즉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작은 왕은 많은 수행원을 데려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것은 작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최고의 지배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충직한 시종마저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으려 했다. 혈혈단신으로 찾아 나설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말 바니카에게 안장을 얹으라고 분부했다. 바니카는 군마같이 당당한 말이 아니라 작고 강인한 러시아 토종 말이었다. 곱슬곱슬한 털이 덥수룩하게 이마를 뒤덮어서 주인이 이끄는 길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지만 까다롭지 않고 끈기가 있어서 긴 여행의 안성맞춤이었다. 아참, 작은 왕은 생각했다. 그냥 높은 지배자도 아니고 최고로 높은 지배자를 경배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작은 왕은 안장의 자루에 무엇을 넣어 갈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러시아 백성들이 풍족하고 바지런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에 오시는 지존하신 분에게 어울리는 예물이어야 했다. 슬기로운 사람은 여인들의 미덕과 부지런함을 보고 어떤 나라인지 판단한다는데 작은 왕의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러시아의 여인들이 러시아에서 자란 아마로짠 아마포 가운데서 가장 곱고 보드라운 것으로 몇匹를 골랐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겨울에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단처럼 부드럽게 무두질한 근사하고 좋은 모피도 몇 장 챙겼다. 왕은 생각했다. 겨울에 우리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처럼 따뜻한 온돌방에서 크바스를 마시고 오이 절임을 즐기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누구나 이걸 보면 러시아 백성들이 겨울철에도 빈둥거리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거야.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아기님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왕은 일꾼들이 모래 속의 금 알갱이를 걸러내는 여러 골짜기에 기별해서 세상의 교역을 지배하는 마법적인 알갱이를 여러 개의 작은 가죽 주머니에 가득 채우라고 일렀다. 나라 안의 깊은 산속 외진 곳에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광부들이 일하는 광산이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른 적도 없고 신하들도 모르는 광산이었다. 작은 왕은 희귀한 값진 보석들을 보관하는 왕실의 보물 창고를 좀 더 두둑이 채우라고 광산에 사람을 보냈다. 그러고는 만인의 왕께 바칠 예물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보석들을 골랐다. 작은 왕은 왕들의 지혜가 한계에 이르는 경우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은 여인들의 현명함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현명함에 귀를 기울여 오동통하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벌들이 러시아의 보리수 나무에서 따 모은 꿀을 진흙으로 빚은 작은 항아리에 담아 가라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어떤 아기든 이 감미로운 꿀이 필요한 법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리고 옛 예언에 따라서 태어날 아기가 하늘에서 오는 아기라면 러시아의 보리수나무 꿀이야말로 제일 먼저 아기의 천상, 고향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은 왕은 이 예물들을 잘 꾸렸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신하들에게 소상히 일러주고 모든 일을 신신당부한 후에 어느 날 밤 바니카를 타고 길을 떠났다. 그날 밤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났기 때문이다. 작은 왕이 자신의 왕국 끝까지 갔는데도 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왕은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했다. 물론 미지의 땅은 자신의 친숙한 나라와는 달랐으며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작은 왕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행을 계속했다. 때로는 쫓아가는 별의 긴 꼬리가 땅에 닿을 듯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면 금방 두 손으로 별의 꼬리를 붙잡아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별에 이끌려 행복의 장소에 이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작은 왕을 이끈 것은 오로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지존하신 분께 경배하고 싶다는 바람뿐이었다. 낯선 세상이 아무리 마음을 끌고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왕은 결코 그 바람에 실증나지 않았으며 단 한순간도 그 바람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다. 작은 왕은 그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 좋은 것을 보면 훗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려고 마음 깊이 되새겼으며 나쁜 것을 보면 자신의 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괴롭고 슬펐다. 낯선 나라에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착한 사람들이 불행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가여워도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자신의 힘이 닿는 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혼자 길을 갈 때면 쫓기는 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정의로운 자에게 보답해줄 최고의 새로운 지배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갈수록 더욱 뼈저리게 깨달았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에 따르면 이제 새로 태어나실 지배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도 바로 그 예언을 믿고 길을 떠나지 않았던가? 작은 왕이 여행을 떠난 지 어느새 두세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하늘을 따라 움직였다. 왕은 빠르게 달리는 말 등에 앉아 오래전에 떠나온 멀고 먼 고향을 그리며 슬픈 마음으로 별을 뒤쫓았다. 그때 참으로 기묘하게도 눈앞에서 뭔가가 아른거렸다. 어둠 속에서 마치 언덕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한 무리의 고매한 여행자들이었다. 더위를 피해서 밤길을 가든지 아니면 작은 왕 자신처럼 별을 쫓아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높은 양반들과 하인들은 말이 아니라 털 장화를 신은 듯 질질 끌며 걷는 낙타를 타고 있었다. 움직이는 언덕처럼 보였던 것은 무거운 짐을 실은 낙타의 등이었다. 러시아 토종의 작은 말이 날쌔게 달려서 그 일행을 따라잡았을 때 하인들은 강도가 나타난 줄 알고 즉각 3명의 주인 나리를 애워쌌다. 그러나 오해는 금방 풀렸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우리의 작은 왕은 길동무를 만나서 기뻤다. 그는 새 귀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동방의 나라 이름들을 댔다. 우리의 작은 왕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자신과 같았다. 별이 비치는 곳, 바로 그곳에서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가장 지혜로운 의사이고 가장 높은 사제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 아기에게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새 귀인은 말했다. 작은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이유에서 러시아를 떠나왔다고 이야기했다. 동방의 새 귀인들은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음산하고 황량한 추운 나라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런 곳을 다스리는 일이 과연 보람이 있을까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작은 왕은 러시아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차츰 먼 동이 터오면서 작은 왕은 자신이 어둠 속에서 그렇듯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눈 상대의 모습을 보고 그만 풀이 죽었다. 낙타등 위에서 흔들리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비하면 자신은 한낱 뜨내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부지런히 몸을 놀리는 많은 하인들을 보면서 충직한 시종을 몇 명 데려와 시중 들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순간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시종들이라 해도 아주 공손하고 눈치 빠르게 주인을 받들어 모시는 그 아첨꾼들을 결코 따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아첨꾼들은 주인들에게서 보고 배운 게 분명했다. 작은 왕은 자신의 낡은 먼지투성이 윗도리를 내려다보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동방의 위세당당한 새 귀인은 근엄한 침묵을 통해 어둠 속에서 큰 소리를 친 사람은 밝은 데서 왜소해 보이기 마련이라고 암시하는 듯 보였다. 새 귀인은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었다. 작은 왕은 지난 두세 달 동안 온갖 희한한 일들을 보았지만 그처럼 기이한 사람들은 처음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삽 모양의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으며 여느 사람들처럼 피부가 희었다. 두 번째 사람은 보리숲꽃처럼 누르스름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주 새까맸다. 그러자 작은 왕은 왜 어젯밤에 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따금 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지 이해가 갔다. 살갗이 검은 사람은 밤의 일부였던 것이다. 길을 알려주는 별이 지고 낮아 먼 길을 가는 길손들은 묵을 곳을 찾았다. 대개 작은 왕은 안장을 베개 삼아 들판의 빈 헛간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마침 묵을 곳을 찾아 동네 어귀의 들판에 이르렀을 때 아침 햇살을 받아 이슬이 반짝였다. 마치 이슬 속에 태양이 불을 지핀 듯했다. 동방의 귀인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칭송했다. 그때 우리의 작은 왕이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비록 먼지투성이의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화려한 낯선 이들에게 한 번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 아름다운 러시아의 진주는 아침 이슬보다 훨씬 더 영롱하게 빛나지요. 작은 왕은 이렇게 외치고 안장의 자루 안에서 아기 예수에게 바칠 진주가 들어있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러고는 소중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의 씨앗을 뿌리듯이 이슬이 반짝이는 먼 들판에 진주를 뿌렸다. 새 귀인은 이 뜻밖의 우쭐한 행동에 당혹하여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잠시 흐른 후 이윽고 수염을 길게 기른 남자가 물었다. 그게 진주였습니까? 물론이지요. 작은 왕은 말했다. 원래는 새로 태어날 위대한 왕께 바칠 진주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작은 왕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러시아에는 진주가 많지요. 잠시 후 작은 왕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진주는 눈물입니다. 수염을 기른 이방인이 말했다. 형제여, 왜 낯선 땅에 형제의 눈물을 뿌리십니까? 아, 저는 바로 그러기 위해 길을 떠나왔지요. 작은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했다. 그러나 웃음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솔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작은 왕은 새 귀인과 함께 길을 갈수록 자신이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길을 떠났다는 말을 그들이 전혀 고지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은 새로 오시는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마을까지 잠시 더 길을 같이 가는 동안 새 귀인은 박식한 대화를 나누었고 작은 왕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차라리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리 사람을 보내어 기별을 한 까닭에 새 귀인이 묵을 숙소에서는 낮 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작은 왕은 거북한 불청객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 귀인과 침상을 나누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고 그렇다고 하인들 틈에 끼는 것은 러시아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짓이었다. 그래서 바니카에게 여물을 주고 짐과 안장을 내린 다음 늘 하던 대로 헛간에서 안장을 베개 삼아 외로이 잠을 청했다. 작은 왕은 달게 자면서 고향의 러시아식 온돌방에 누워있는 듯 크바스와 식초에 절인 오이 꿈을 꾸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고통이 모두 담긴 듯한 신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작은 왕은 헛간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서 어안이 벙벙하여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다 자신의 뒤를 이어 누군가가 헛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젊은 여자 거지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아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 슬며시 숨어 들어와 있었다. 그러고서 작은 왕이 곤히 자고 있는 동안에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는 산모와 아기를 도와줄 사람이 작은 왕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마음 착한 작은 왕은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가 젊은 엄마에게 주고 가죽 주머니에서 금 한 줌을 꺼내 며칠 동안 적선을 받지 못해 텅 빈 동량자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여전히 너무 가엾어 보였다. 작은 왕은 가련한 벌거 숭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마를 찡그렸다. 아, 가여운 아가야. 이윽고 작은 왕은 말했다. 이렇듯 여린 너를 맨몸으로 세상에 보내다니. 내 아버지는 대체 어떤 남봉꾼이란 말이냐.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구나. 작은 왕은 안장에 매달린 자루를 열어 고향에서 가져온 아마포 한 피를 꺼내고는 보기 좋고 반듯반듯하게 큼직큼직한 러시아식의 기저귀 6장을 만들었다. 엄마와 아기가 다가올 밤을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부 취하고 나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작은 왕은 말에 안장을 얹고 거지 여인과 작별했다. 그대가 우리나라에 살았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오. 그는 거린들이 마음 놓고 온정을 누릴 수 있는 인정 많은 러시아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거지 여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당신을 제 마음의 왕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을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왕으로 받들겠어요. 작은 왕은 흐뭇하여 혼잣말을 했다. 위대한 만인의 왕께 바칠 황금과 아마포를 조금 떼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지금 이 낯선 곳에서 내 나라를 얻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의 나라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위대한 왕께서 부디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작은 왕이 말을 끌고서 여관의 뜰에 들어서자 뜰이 휑하니 비어 있었다. 여관 사람들은 위풍당당한 이방인 일행이 별이 뜨자마자 그곳을 떠났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커다란 별을 가리키며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그 별이 예사롭지 않은 곳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작은 왕은 머리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길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적이 불안해졌다. 무슨 실수를 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 잡고서 거지 여인과 아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는 길을 떠났다. 작은 왕은 말을 또 몰고 몰았다. 그날 밤새도록 말을 몰았으며 그 다음 날도 아니 그달 내내 밤새도록 말을 몰았다. 밤마다 자신과 바니카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기억하고 있는 고향의 노래란 노래는 모두 큰 소리로 불렀다. 작은 왕은 동방의 새 왕 일행을 다시는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땅속으로 꺼진 것 같았다. 사람들을 붙잡고서 그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도무지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밤에도 모든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나라 안이 평화로운데도 새 왕이 자신들의 행로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다. 그렇지만 커다란 별이 하늘에서 길을 인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 새 왕들이야 아무렴 어떠랴. 물론 그들과 함께 경배할 수 있다면 좋았으리라. 그들의 화려함을 좀 나누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동무가 있으면 언제나 용기가 솟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낮 동안의 작은 왕과 함께 지낸 사람들은 그가 특별히 수줍어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언제나 명령을 내리던 왕의 위엄과 재판관의 기질이 그에게 배어 있었다. 작은 왕이 남쪽을 향해 멀리 나아갈수록 그곳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가혹해 보였다. 질병과 전염병이 옴처럼 퍼져 있었으며 병의 소나기에 붙잡힌 사람은 딱하기 그지 없었다. 돌봐주는 손길 없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죽음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왕 홀이 다스려야 하는 곳에서 회초리가 지배했으며
사람들이 물건처럼 취급받았다. 작은 왕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태어날 위대한 새 왕이 이런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리라. 작은 왕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왕을 자자손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제야 깊이 가늠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작은 왕은 그분이 하실 일에 주제넘게 미리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새로 오시는 분이 비록 아기이시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작은 왕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되면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지존하신 분께 바칠 예물을 조금 떼어주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위대한 분이 그 말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가죽 주머니 속의 황금이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작은 왕은 보석을 돈으로 바꿔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예상했다. 그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왕은 덩치가 크고 살이 피둥피둥한 감독관 2명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비쩍 마른 노예들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 몇 명은 이미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작은 왕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예들의 몸값을 치렀다. 그 일을 하느라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들었다. 별이 뜬 후에도 일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작은 왕은 여행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곳에서 밤을 보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을 구세주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늘에 떠 있는 별, 자신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별을 쫓아가지는 못했다. 언제나 그 시간이면 달리는 데 길든 바니카가 의아하다는 듯 불안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작은 왕은 처음으로 밝은 햇살 아래에서 길을 재촉했다. 자신의 판단 말고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을 구세주라고 칭송하는 사람들 곁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다. 바니카는 오랜만에 보는 햇살에 눈이 부신 듯 눈을 깜빡거렸고 말 등에 앉은 작은 왕의 수신물인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어졌다. 착한 일이 과연 언제나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풀려난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작은 왕을 찾아와서 누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고 물었다. 그들은 노예로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채찍만이 아니라 국을 퍼주는 국자에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맞이한 아침에 매맛도 국자맛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을 원했다. 그곳을 떠나기 전 작은 왕은 그들에게 사흘 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나누어 주며 자유인으로서 일거리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들은 어쩌면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길들어 있어서 자유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국자 맛은 언제나 보지만 채찍 맛은 이따금 보지 않는가. 그러니 언제나 찾아오는 국자를 위해서 다시 스스로를 팔 수도 있었다. 그날 밝은 햇살 아래서 작은 왕은 자루들을 헤아려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낮에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생각을 더듬었다. 나는 평소에 곤히 자지 않는가? 크바스와 오이 절인 꿈을 꾸면 누가 떠매어 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 자루를 여는 사람이 있어도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러나 사실 작은 왕 자신도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만 양심이 핑곗거리를 찾았을 뿐이다. 작은 왕은 앞으로 단단히 자제하여 만인의 왕께 바칠 보물에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존하신 분이 러시아를 너무 낮게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고운 아마포 몇 필과 모피 그리고 금빛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오동통한 러시아의 벌들이 보리수 나무에서 따 모은 아주 귀한 꿀 항아리가 남아있지 않은가. 작은 왕은 열심히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작은 왕은 또 다시 굳게 먹은 마음을 깨고서 스스로에게 낙담했다.
나병 환자들이 너무 측은해 보인 나머지 고운 아마포 한 피를 몽땅 조각내어 붕대를 만든 것이다. 나병 환자들이 그 붕대로 곪은 곳을 싸매고 극성맞은 파리떼의 시달림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제 산속에 이르는구나. 작은 왕은 생각했다. 앞으로 공기가 더 신선해지고 나병 환자들의 곪은 상처에 달라붙은 파리떼도 보이지 않겠지? 그러면 또 다시 조금 떼어주고 싶은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작은 왕이 유혹과 허약한 의지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할수록 그것들은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다. 사실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작은 왕은 생각했다. 하느님이 특별히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어쩌겠어. 왕 중의 왕이 이런 걸 이해 못하신다면 이상하지 않겠어? 예물을 받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장차 신하될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원래 그분께 바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겠어? 작은 왕은 길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왜 계속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변명의 그물을 점점 더 정교하게 엮어나갔다. 작은 왕이 산을 향해 출발한 날 저녁은 우중충하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온 것이다. 작은 왕은 출발하면서 단 한 번 별을 보았을 뿐 그 후로는 비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달려라 바니카, 어서 달려. 저 별의 꼬리를 물어라. 작은 왕은 대담하게 외치며 바니카를 재촉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길을 잃고 헤매었으며 아침에 자신과 바니카의 사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기뻐해야 했다. 그만큼 주변이 험악하고 황량했다. 날이 밝자 작은 왕은 간밤에 강도를 만나 흠씬 두들겨 맞고 속옷까지 몽땅 빼앗긴 장사꾼을 발견했다. 이런 친구여. 작은 왕은 동정심에 가득 차 말했다. 당신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길을 잃고 땅에 내려온 천사 같군요. 이렇듯 알몸으로 누워있다니 불쌍해서 도저히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작은 왕은 먼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운 아마포를 잘라내 붕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포의 외침이 귀에 들려오는 듯 했다. 마음속으로 그 소리를 억누르고 아기의 용변을 받는 것보다는 피를 멈추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영예로울 테니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천사처럼 벌거벗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작은 왕은 귀 뒤를 긁적거렸다. 바니카는 아름다운 긴 꼬리와 순 많은 덥수룩한 갈기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전부 잘라내도 당신이 입을 옷은 지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약간의 모피와 아마포 한 필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얼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도를 만난 장사꾼은 결혼식에 사용되는 아주 고운 아마포와 단비 가죽에 둘러싸여 불행으로부터 인간 세상으로 돌아갔고 작은 왕은 바닥이 보일 듯한 자루를 챙겨서 별을 향해 말을 몰았다. 마치 자루에 구멍이라도 난 듯 나머지 것마저 순식간에 동이 났다. 여행을 떠나고 1년이 흘렀을 즈음에는 모든 자루의 바닥이 보였다. 아마포는 헐벗은 사람과 병든 사람에게로, 모피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로 넘어갔고 황금과 보석은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혀 들판에 뿌린 진주를 빼고 가난한 사람과 갇힌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오직 어머니의 선물,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에 담은 꿀만 남아 있었다. 작은 왕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고서 꿀을 햇빛에 비추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바니카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최근 들어 통귀리 맛을 보지 못한 바니카는 전보다 더 부스스하고 마른 것이 심상치 않았다. 말의 한 살은 사람의 한 살과 달라 1년의 세월은 바니카를 몰라볼 정도로 부쩍 늙게 하였다. 작은 왕은 황홀한 표정으로 누르스름한 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햇살에 목욕을 하는 활짝 꽃핀 고향의 보리수나무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초록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져 불타는 듯 했으며 그야말로 향긋한 내음과 윙윙거리는 합주소리 그 자체였다. 작은 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향이 그리웠다. 아, 낯선 나라야 이름 없는 왕이기보다는 차라리 잠시 살다 가는 고향에 꿀벌이고 싶구나. 별을 쫓기보다는 보리수 나무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작은 왕은 생각했다. 어느덧 집을 떠난 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낯선 땅은 처량해 보였고 새로운 것은 공허했다. 수중의 것을 모조리 내주고 난 이후로 작은 왕은 오직 바니카하고만 이야기했다. 그렇듯 외로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긴 겨울을 나며 굶주림에 시달린 야생벌 한 마리가 러시아 보리수 나무의 향내에 이끌려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 가장자리에 앉아서 꿀을 빨아 먹었다. 작은 왕은 미처 그걸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벌이 순식간에 다시 날아가 버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3마리, 4마리, 30마리, 40마리 점점 더 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어 왔을 때에야 이제 더 이상 선물할 것도 없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리 가, 저리 가. 작은 왕은 크게 소리치고 두 손을 휘저으며 벗겨놓은 항아리 뚜껑을 찾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항아리 뚜껑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동안 반지르르하게 빛나는 꿀은 온통 벌떼에 뒤덮여 있었다. 벌들은 러시아 고향의 꿀을 마구 빨아먹었다. 작은 왕이 꿀단지를 들고서 벌떡 일어나자 번쩍거리는 날개들이 구름처럼 그를 휘감았다. 왕이 굶주린 벌떼를 쫓아버리려고 항아리를 흔들수록 벌들의 공격은 심해졌다. 저리 가, 저리 가. 작은 왕은 거듭 외쳤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문제였다. 그는 바니카를 타고 꿀단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멀리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바니카도 이미 오래전에 벌의 공격을 받아서 고개를 숙인 채 버둥거리고 있었다. 거칠게 뒷발로 차고 바람 부는 쪽으로 목을 흔들더니 바닥에 몸을 굴렸다. 갈기 사이에 걸린 날개 달린 적들을 눌러 으스러뜨려서 공격을 막으려고 했다. 작은 왕에게는 그러는 바니카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벌에 너무 많이 쏘여서 두 눈이 퉁퉁 부었기 때문이었다.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항아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벌들이 우글거리는 손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다. 그래. 작은 왕은 화가 나기는 보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실컷 먹어라. 나를 통째로 잡아먹어라. 서러움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퉁퉁 부은 눈꺼풀에 벌침이 숭숭 꽂혀 있어서 울래야 울 수조차 없었다. 태양과 함께 온 세상을 삼켜버린 어둠, 불타는 듯한 아픔, 슬픔을 꾹 참을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작은 왕은 그대로 앉아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벌들의 공격이 잠잠해져서 바니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왕에게는 이제 오직 바니카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왕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찼다. 먼 길을 떠나게 만든 예언, 도무지 한 곳에 멈추려 하지 않는 별, 먼 곳에서 자신을 부른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왕, 자신을 음험하게 속인 낯선 여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새 왕,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배은망덕,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은 원망하지 않았다. 겨우 실눈을 뜨고서 다시 햇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작은 왕은 오랫동안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몇 날, 몇 밤을 고열과 아픔에 시달렸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벌들의 공격을 받았던 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듯이 보였다. 바니카는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바니카의 깊게 팬 등에 안장이 삐딱하게 걸려있고 자루들은 허물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붓기가 가라앉은 눈꺼풀을 깜빡거리자 빨갛게 붓고 뒤틀린 오른손에 들린 꿀단지가 보였다. 꿀단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주변 어디에서도 윙윙거리는 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진 작은 왕은 어머니의 단지를 냈다 던져버렸고 단지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작은 왕은 비틀거리며 바니카에게 걸어가서 반갑다는 첫 인사로 다짜고짜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고는 훌쩍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타고는 불행의 장소를 빠르게 벗어났다. 처음 얼마 동안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작은 왕은 자신의 것을 앗아간 모든 피조물과 생물을 저주했다. 며칠 후 작은 왕은 바니카 곁에 무릎을 꿇었다. 며칠 동안 절망을 이기지 못한 주인에게 모진 구박을 받은 바니카는 병이 들어 내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작은 왕은 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말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베일이 나부끼는 듯했다. 친구여, 너 아니면 누가 나를 저 별까지 데려다 주고 또 너 아니면 누가 나를 그리운 고향으로 데려다 준단 말이냐. 며칠 전에 발길질한 것은 용서해다오. 사실은 나 자신한테 발길질을 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찰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정말이야. 고향의 풀 내음을 맞는 듯 바니카의 코가 살며시 벌렁거리고 머리가 뻣뻣해졌다. 바니카가 내 다리를 한껏 쭉 뻗자 고삐에서 딱 소리가 났다. 그러자 아주 근사한 말처럼 보였다.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런 너한테 묻는다고 나를 비웃을 필요는 없잖아. 작은 왕은 말했다. 바니카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니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작은 왕은 바니카가 죽었음을 깨달았다. 네 발 달린 친구 곁에 하염없이 앉아서 점점 뻣뻣해지는 목을 어루만지고 숱 많은 덥수룩한 갈기를 쓰다듬었다. 한 번은 이마를 뒤덮은 곱슬곱슬한 털을 옆으로 젖히고서 죽은 친구의 눈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생기 없는 낯선 어둠을 오래 마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과거에 그 눈 속에 깃들어 있던 짓궂은 반항심과 호기심, 충직한 끈기가 생각났다. 작은 왕은 이마의 털을 다시 가지런히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주변의 돌을 날라왔다. 들짐승들이 죽은 친구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친구 위에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차갑게 식은 바니카의 옆구리에 돌들을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고는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을 꼭꼭 눌렀다. 그러고는 돌무더기 옆에 앉아 별이 뜨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별은 떠오르지 않았다. 왕은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바람을 나무랐다.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야 벌떡 일어나 어둠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니카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었다. 작은 왕은 이제 여행이 훨씬 더 오래 걸리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산 너머 산이었다. 바니카가 죽은 첫날 밤 별은 새벽녘에야 떠올랐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는 계속 새벽이 되어야 떠오르는 것이었다. 작은 왕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별이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 나타나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이제는 별꼬리가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어딘가 땅에 닿아 있었다. 거기 어딘가 거기에 작은 왕은 밤새도록 달렸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개들이 수상하다는 듯 큰 소리로 짖고 파수꾼들은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작은 왕은 비통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가진 것을 산지 사방에 뿌리면서 내 불행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거지 여인의 마음의 왕이라고? 채, 그래서 언젠가 마음이 조금 우쭐했었지.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그런데 이제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틀렸어. 제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누가 나 같은 거지를 들여다보내주겠어.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왕은 평생의 가장 긴 밤을 맞이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이었는데도 별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왕은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부터 동이 틀 때까지 꼼짝 않고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낮에는 계속 걸었지만 하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좇았다. 다음날 밤에도 헛되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 어느 마구간에 들어가 눈을 붙였다. 마구간의 짚은 그곳에서 밤을 보낸 동물들의 온기로 따뜻했다. 작은 왕은 자신에게 그런 온정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별이 뜨지 않은 둘째 날 밤부터 러시아에서 온 작은 왕은 떠돌이 같은 신사가 되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었다. 때로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서 때로는 절망에 빠져 오기를 부리거나 수심에 차서 그러나 작은 왕에게는 이제 목표가 없었다. 마음속에도 눈앞에도 그리고 눈앞에서도 마음속에서도 목표를 보지 못할수록 작은 왕은 세상의 불행과 싸움의 깊숙이 휩쓸려 들었다.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런 극심한 불행과 싸움은 결코 바로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작은 왕의 신세도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왕은 낯선 바닷가의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렀다. 먼동이 틀 때부터 물가에 앉아서 아침놀이 진주층처럼 파도에 부서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 나한테 진주가 있다면, 진주의 아름다운 광채를 바다에 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작은 왕은 떠들썩한 소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갤리선 한 척이 출항할 준비를 했는데 노를 저을 남자가 한 명 부족했다. 그동안 노를 젓던 남자가 그만 숨을 거둔 것이다. 그 남자는 배주인에게 진 빚을 약속 기한 안에 갚지 못해서 팔의 힘으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배에서 일하라는 재판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팔은 노를 저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아니, 그 남자 자체가 갤리선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야 했다. 그러자 배 주인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죽은 아버지 대신 사슬을 채우기 위해 나이 어린 아들을 끌고 갔다. 젊디 젊은 어머니가 옆을 따라가며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배 주인에게 애원했다. 배 주인은 아버지 대신 아들에게 즉시 족쇄를 채우는 것 말고 다른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런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작은 왕의 가슴은 분노와 울분으로 넘쳤다. 매우 아름다운 젊은 어머니가 너무 측은했다. 어린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정경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들이 머지않아 아버지의 뒤를 따르리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소년을 데려가면 자신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며 어머니가 배 주인에게 매달리는 동안 아들은 도살대 위에 양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하니 어머니와 고약한 폭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전에 먹어치운 것을 먼저 갚으시오. 배 주인은 야비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오는 게 어떻소? 그 편이 재밌겠는데. 젊은 왕은 그 젊은 여인을 눈여겨보았다. 옛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구혼하지는 않은 고향의 젊은 아가씨들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이 다정하고 정숙해 보이는 젊은 여인과 더불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낮이고 밤이고. 배 주인이 소년을 끌고 가서 쇠사슬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때마침 아침 바람이 배를 몰기에 좋으니 서두르라는 것이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작은 왕이 앞으로 나섰다. 작은 왕은 소년 대신 자신을 데려가라고 낮은 소리로 말하고는 배 주인을 당당하게 바라보았다. 작은 왕의 귀에 제일 먼저 들려온 것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다. 백정이 도살할 가축을 살피듯 배 주인의 두 눈이 작은 왕을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래, 자신 있단 말이지? 3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걸. 배 주인이 말했다. 앞서간 사람이 남긴 술값을 마지막 한 푼까지 모조리 갚으려면 여행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걸. 게다가 당신처럼 눈초리가 반항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따금 웃돈이 얹혀지거든. 그래도 괜찮다면야 나로서는 좋지. 배 주인은 작은 왕이 가냘픈 소년보다 노를 잘 저으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작은 왕은 놀라운 반 기대 반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젊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들을 되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눈물 젖은 모습을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싶었다. 내 마음은 변함없소. 작은 왕은 나직이 말하면서 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갤리선 감독이 배 안에서 작은 왕의 발에 족쇄를 채웠다. 이제 네 번째 왕의 생애에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잔인하게도 참으로 오래 계속되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갤리선에서 보낸 것이다. 작은 왕은 젊은 과부의 가냘픈 아들 대신 죽은 사람의 족쇄를 차겠다고 나섰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겼으며 그 빚을 모두 갚으려면 얼마 동안 노를 저어야 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발목에 족쇄를 차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직 멀었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 후 언제까지 노를 저어야 하느냐고 물을 낮추면 을에 아직 멀었다는 대답만 되풀이되었다. 어리석거나 강교한 술책에 걸려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자들이나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마다 죽을 고생을 해도 아직 멀었다는 말뿐이었다. 작은 왕은 그 30년 동안 2번 도주하는데 성공했지만 2번 다 도로 붙잡히고 말았다. 발이 오랜 세월 족쇄에 채워져 있던 탓에 해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2번 도주하려고 한 대가로 죽은 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연장되었다. 그 빚이 사실은 구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작은 왕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불행을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횡포와 불의가 난폭하게 날뛰는 것을 볼 때마다 작은 왕은 수없이 반란을 시도했으며 그날 아침 낯선 항구에서 젊은 과부가 보는 가운데 배주인이 반항적인 눈빛에 대해 예고했던 대로 원래 술값에 번번이 웃돈이 얹혀졌다. 처음 작은 왕을 데려갔던 배 주인이 죽고 그 아들이 고집스럽지만 부지런한 노잡이로서 작은 왕을 물려받았다. 몇 년이 지나 갤리선 감독마저 2~3번 교체된 후에는 작은 왕이 원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족쇄를 찼으며 죽은 자의 빚을 갚고 나면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가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사실은 차츰 잊혀졌으며 결국에는 배의 말없는 장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작은 왕에게 그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망각은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를 해체시켰다. 그때부터 눈에 띄게 기운을 잃어갔으며 마치 그림자만 남은 것 같았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 움푹 팬 두 눈으로 멍하니 앞을 응시하면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해가 갈수록 작은 왕의 눈빛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아침에 보았던 바니카의 눈빛, 그때 견딜 수 없어서 외면했던 눈빛을 닮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작은 왕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으며 오로지 그 안에서만 살았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에 그리운 고향을 떠나 뒤쫓았던 그 별이었다. 그 별은 한 번 나타난 이후로 계속 나타났다. 이제 작은 왕은 그 별을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았다. 주변이 어둠침침해서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올려다보듯 낮에도 그 별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별의 광채는 가판 및 노젓는 곳에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 작은 왕을 둘러싼 어둠을 산산히 흩어놓았다. 작은 왕은 자신이 지나온 길과 특히 동방의 왕이 왜 낯선 곳에 눈물을 뿌리냐고 물었던 그날 아침을 되돌아보았다. 제 웃음은 고이 간직하고 있지요. 그때 작은 왕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진주와 황금, 보석, 모피, 아마포처럼 그 웃음마저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리고 거지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세우겠다고 했던 왕국도 이제는 믿을 수 없었고 희망을 걸 수도 없었다. 작은 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의 세월을 보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헛되이 낭비하고 분별 없이 탕진했다고 생각했다. 만인의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고향의 왕좌에 앉을 자격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았을 게 분명했고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다. 다만 자신이 경배하러 길을 떠났던 위대한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갤리선 에저의 비참한 생활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해를 더할수록 의아할 뿐이었다. 작은 왕은 아름다운 젊은 과부의 모습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여인 때문에 갤리선에 노자비가 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던가. 그것은 소년을 가혹한 운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 소년의 어머니에게 갑자기 싹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왕은 별의 광채가 그 여인의 얼굴도 환히 비추어 줄 것이며 자신은 숨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여인은 벌써 오래전에 그를 잊었을 게 분명했다. 믿고 의지하는 아들의 운명을 구해준 낯선 일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벌써 옛날에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했을지도 몰랐다. 거지 여인이 작은 왕에게 마음의 왕국을 약속하고서는 다음 마국간에서 동전 몇 잎을 적선한 사람에게 다시 자신의 마음을 선사했듯이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사랑의 왕국을 바쳤을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은 30년 세월의 수많은 낮과 밤을 앗아갔다. 이런 생각에 노를 젓는 억센 가슴은 여위어가고 구멍난 풀무처럼 숨결은 거칠어졌다. 먼저 기민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더니 어느새 온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흐릿한 두 눈은 움푹 팬 구멍 깊숙이 들어가고 무거운 사슬에 짓눌린 살갗은 차츰 가죽처럼 굳어졌다. 어느 날 작은 왕은 고된 일에서 풀려난 사람들에 의해 육지로 옮겨졌다. 갤리선의 노자비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내려놓은 곳은 근 30년 전에 발목에 족쇄가 채워졌던 바로 그 항구였다. 작은 왕은 방파제로 세워놓은 돌에 기대어 그늘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바람을 쐬었다. 30년 동안이나 가판 아래서 숨 막히는 열기에 시달린 터라 바람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는 반짝이는 은빛 바다를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았다. 바다의 살인적인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는 그 미소에 유혹되고 싶지 않았다. 항구를 떠도는 개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한 발을 들고서 작은 왕의 어깨에 오줌을 놓았다. 작은 왕은 개들을 쫓아버리지 않았다. 먼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했다. 그러다 사이사이 잠깐 잠이 들었다. 자신의 두 발로 걸어 항구를 떠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두 발로 걸을 수는 없으리라. 두 발로 걸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그대로 누워서 영원히 잠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두워질 무렵 아주 부유하고 하인을 거느린 걸로 보아 무척 명망이 높은 듯한 남자가 방파제 옆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다. 누워있는 작은 왕을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더니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작은 왕은 말없이 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다. 저기서 오는 길이라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갤리선에서 왔소? 그 남자가 물었다. 그는 이따금 진저리를 치며 30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가죽처럼 단단해진 발목을 유심히 눈여겨보았다. 작은 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오늘. 그 이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걸을 수 있겠소? 그 남자가 물었다. 작은 왕은 절망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걸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들것을 가져오너라. 낯선 남자는 하인 2명에게 일렀다. 하인 2명은 들것을 가지러 가고 나머지 1명은 주인 곁을 지켰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묵도록 하시오. 다시 몸을 추스를 때까지 돌보아 주겠소. 작은 왕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낯선 이가 먼저 말을 가로막았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소. 당신이 고마워할 분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갤리선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다시 기운을 차릴 때까지 돌봐주라는 유언을 남기셨소. 어머니의 이런 유언을 지키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오. 낯선 남자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실은 변함없을 거요.
갤리선에서 쫓겨나는 작자들은 대부분 교수대에 매달려야 좋을 날건달들로 사람의 도리를 중히 여기는 내 집보다는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조소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 어느 착한 사람이 갤리선을 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라오. 당신이 지금껏 내 집을 거쳐간 사람들과 다르다면 그것으로 우리 어머니의 뜻은 빛날 것이며 또 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뜻을 마음 약한 여자들의 어리석은 변덕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오. 작은 왕은 방파제의 돌에 기댄 채 그 유복한 남자의 눈을 바라보고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30여 년 전 그날 아침의 일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에서 그 당시 도살대 위에 양처럼 어쩔 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던 소년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 그랬군요. 나리의 어머니께서 그러셨군요. 저는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때 이미 그러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동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어둡고 긴 세월 동안 그러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지만 입을 다문 것이다. 그러다 이윽고 말했다. 그렇듯 착하신 어머님의 뜻을 더럽히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리는 그분의 맏아드님이신가요? 낯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맞이 노릇을 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오. 때로는 성가신 의무도 많지요. 작은 왕은 할 말이 많았지만 그때 마침 두 하인이 들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다행히도 대답을 하려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힘겹게 들 것으로 옮겨졌다. 그날부터 작은 왕은 그 부유한 상인 집에 외딴 작은 골방에서 거처했다. 상인은 마지못해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으며 사실은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누누이 선언했다. 자신이 온정을 베푼 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혜택을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그들은 모두 갤리선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 부유한 상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세상을 뜬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갖은 고생 끝에 어렵게 성공한 사람으로 모질게 산 구석이 느껴졌다. 그러나 워낙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낳은 아버지가 갤리선에서 숨을 거둔 사실을 쉬쉬했다. 그리고 그는 어쨌든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작은 왕은 그 집의 외딴 골방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며 서서히 기운을 차리는 동안 하인들에게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난 추억에 파묻혀 지냈다. 옛날에 갤리선을 타게 했던 여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고 이제는 오로지 별과 위대한 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작은 왕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부유한 상인을 찾았을 때 그는 마지못해 치하의 말을 했다. 당신은 예외였어. 그러고는 미심쩍은 듯 덧붙였다. 지금까지 내 집을 거쳐간 자들보다 더 교묘하게 일을 꾸몄다는 것이 훗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러길 바라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왕은 상인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유한 상인은 어리둥절하여 작은 왕을 쳐다보았다.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은 왕은 이미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작은 왕은 갤리선에 몸 담기 전 옛날에 늘 다녔던 큰 길로 들어섰다. 자신의 별이 마지막으로 밝게 빛나고 그 기다란 황금빛 꼬리가 땅에 닿았던 곳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나면서 저절로 그쪽을 행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습관은 제대로 된 길로 작은 왕을 인도한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 길이 사람들로 북적댔기 때문이다. 떠돌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남쪽을 향한 그 길의 끝에 특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다.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떠돌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화창한 봄날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선 넉넉한 사람들 아니면 소시민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축제가 열리는 남쪽의 큰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물론 축제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빈둥거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무리들, 거린과 사기꾼과 장사치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작은 왕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커다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들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이따금 앞질렀다. 그 기회를 빌려 굶주리지 않고서 남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충분한 동량을 얻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더 건장한 뜨내기들이 작은 왕을 앞지르며 뒤늦게야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힘 없는 경쟁자를 우쭐대는 눈초리로 돌아보았다. 그런데 웬 늙은 여인의 모습이 며칠 동안 작은 왕의 시야에서 어른거렸다. 멀리서 짐작한 대로 몸에 지닌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사꾼은 아니고 거린인 듯 했다. 그 여인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껏 빠르게 걸음을 뗐다. 걷는 속도가 작은 왕과 엇비슷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듯 오랫동안 작은 왕 눈 앞에서 어른거렸겠는가.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만큼 쉬고 또 같은 장소에서 밤을 보내고 같은 시각에 다시 길을 떠나는 듯했다. 몸의 기운이나 길 가는 습관마저 비슷하고 피로를 느끼는 정도도 비슷한 성 싶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여전히 같은 간격을 두고 앞서가는 그 늙은 여인을 보는 순간 작은 왕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저만치 앞서가는 것만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때로는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늙은 여인을 쫓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여인을 따라잡아야 했다. 그 여인도 동시에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작은 왕은 피곤해져서 그 수수께끼를 그대로 덮어두기로 했다. 어쩌면 전부 나의 상상일 뿐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거든. 사랑도 그래. 하지만 분명히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더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이튿날 커다란 도시가 멀지 않은 듯했다.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길들이 작은 왕이 가는 큰 길과 합쳐지면서 남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길을 채우면서 처음으로 거지 여인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작은 왕은 자신이 더욱 외로워진 것만 같았다. 2, 3일 동안 왠지 친밀하게 느껴진 존재,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여인이 사라져서 못내 서운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빼앗긴 듯했다. 작은 왕은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천천히 헤아려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4개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성이 드디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신전의 둥근 지붕이 번쩍거리며 빛났다. 작은 왕과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탄성을 연발하며 날이 저물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가려고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러나 작은 왕만은 걸음을 늦추었다. 저녁에 도성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맞아. 언제 그럴 생각이 있었던가. 해질 무렵 성문 가까이의 언덕 위에서 작은 올리브 나무 숲이 눈에 띄었을 때 작은 왕은 큰 길을 벗어나 힘겹게 숨을 헐떡거리며 좁은 오솔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곳 어딘가 나무 아래나 아니면 작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고 싶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은 고향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괴롭게 짓눌렀다. 부유한 사람들의 화원이나 농장인 듯 그늘진 무성한 울타리가 보기 좋게 잘 가꾸어져 있었다. 그러나 주변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단 한 번 덤불 사이로 무슨 그림자가 휙 사라지는 듯했지만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사방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작은 왕은 자신처럼 별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떠돌이가 아니라면 외딴 장소에서 잘못 본 것이려니 생각했다.
작은 왕은 낮 동안에 정원사가 이용하는 듯 보이는 우물을 발견하고서 시원하게 갈증을 풀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귀를 기울였다. 커다란 나팔들을 일제히 부는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대기에 실려 나팔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우물 주변의 나무들 아래에서 모기떼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커졌다 작아지곤 했으며 수풀 속에서는 귀뚜라미들이 노래했다. 작은 왕은 그곳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길을 갈 것인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피곤한지 이리저리 튀어나온 암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큰 바위를 지붕 삼아 이슬을 피하면서 순식간에 찾아온 밤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이 이른 바위 틈에는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은 왕은 깜짝 놀랐다. 어느 늙은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 노파는 옛날부터 거기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마치 돌을 다듬어 만든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작은 왕이 서둘러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작은 왕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도망치려고 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따지고 보면 그 노파도 불청객 신세이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온갖 세상 풍파에 시달린 거지 할멈이었다. 보아하니 저녁에 왁자지껄한 도정을 피해 거기서 밤을 지내기로 작정한 듯 했다. 작은 왕은 그 늙은 여인을 크게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자리를 잡았다. 등을 눕힐 수 있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 오른손을 베개 삼아 목을 받치고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새 깜빡 졸았는지 침묵을 지키던 할멈이 갑자기 작은 왕에게 동냥하는 방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원래 수다스러운 여인인 듯 싶었다. 어디가 명당 자리이고 어떻게 하면 동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병든 척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병에 걸린 채였으며 어디 병사들이 제일 깐깐하고 어디 사람들이 제일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작은 왕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늙은 여인과는 달리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곧 잠이 들었다. 늙은 여인의 목소리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우선 화가 치밀었다. 노파는 작은 왕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그는 노파의 물음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바위 틈에서는 유난히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최소한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듯 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소? 작은 왕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멀리서 왔지요. 그러고는 갤리선에서 풀려나와 상인의 집에 묵었던 도시의 이름을 댔다. 노파는 입을 다물었다. 밤이 아주 깊어져서 노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할멈은 어디서 왔소? 작은 왕의 물음에 노파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낄낄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일파의 한 사람이 아니오? 일파라니 무슨 일파 말이죠? 작은 왕이 되물었다. 아, 그 일파 말이에요. 법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파가 있지 않아요. 동냥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작은 왕은 좀 별나고 주제 넘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요. 잠시 후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 일파에 속하지 않소. 아니 잠깐.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 다만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소.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 싶소. 할멈이 어둠 속에서 혼자 낄낄 웃었다. 우리도 그들에게 뭔가 주어야지요. 그러고는 늙어 갈라진 목소리로 훈계하듯 말했다. 거지가 뭘 준단 말이오? 작은 왕이 놀라서 물었다. 전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오. 적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뭔가 받는 것을 알지요.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오. 오로지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지요. 작은 왕은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거지가 적선을 베푼 은인한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이오? 늙은 여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야 자신한테 있는 모든 걸 주어야지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면 대관절 왜 동냥질을 했단 말이오? 동냥질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진 게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작은 왕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노파가 앉아있는 곳에 침묵이 찾아들었다. 작은 왕은 드디어 그 유치한 할멈의 말문을 막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영감은 내 말을 통 알아듣지 못하는구려. 이윽고 할멈이 입을 열었다. 아까 보니 나보다 젊은 것 같지도 않던데 물론 거지가 적선한 사람과 같은 것을 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선을 베푼 사람에게 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다른 것을 줄 수는 있다오. 따스한 눈빛이라든지 말 한마디 같은 건 말이지요. 상대방의 마음과 가슴을 밝게 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 아니면 양심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런 것은 많지요. 많다는 말이지요. 작은 왕은 이렇게 되뇌고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노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언제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버린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나도 젊었지요. 작은 왕은 노파가 젊은 시절 언젠가 동령을 얻기 위해 몸을 맡긴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자세히 물을까 싶었지만 노파가 입을 다물어서 그만두었다. 영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윽고 형체는 없지만 아주 낭랑한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내가 옛날에 동량을 얻으려고 못 사내에게 몸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게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한테는 물론 사내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소. 그러나 돈을 받거나 마음을 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구려. 어리석은 짓은 어리석은 짓이고 죄는 죄라오. 사랑은 그저 이 두 가지를 얼버무리려는 부실일 뿐이지요. 아니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했소. 그리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보답을 받고 있지요. 이것은 사실이요. 할멈이 대체 무엇을 선물했단 말이오? 작은 왕이 물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단 말이오? 바위 틈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작은 왕은 긴장하여 어둠 속에서 노파가 앉아있다고 짐작되는 쪽을 응시했다. 근 30년 전의 일이지요.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보다 더 크고 낭낭하게 울렸다. 그때 나한테 참으로 잘해준 어느 남정네에게 내 마음을 선사했다오. 정말 마음씨 착하고 좋은 분이었소. 그 무렵 나는 젊고 어리석어서 몹시 곤란한 처지에 있었지요. 나는 내 마음을 바치겠다고 그분에게 말했소. 하지만 그분이 내 말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다오. 누가 젊은 거지 여자의 말을 믿겠소. 아니, 나는 그분이 내 마음을 받았는지조차 모른다오. 그분은 곧 말을 타고 떠나버렸지만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렸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지요. 실수로도 의도적으로도 어기지 않았어요. 어쩌다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것은 죄악이지 않겠소. 그 이후로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주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늘 행복했다오. 날마다 그 행복을 맛보고 30년 동안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그분에게 내 선의를 바쳤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오. 거지 할멈은 나직이 말했다. 그러고는 고단한지 하품 소리가 들려왔다. 맞소. 작은 왕은 노파의 말에 동의했다. 아무렴 할멈 말이 맞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소. 다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요. 어쩌면 벌써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오. 지금이 아니면 늦게라도 찾아오지 않겠소. 작은 왕은 할멈이 반박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서 기뻤다. 작은 헛간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때를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여인은 아기를 낳고 자신은 고향에서 가져온 아마포를 잘라 아기의 기저귀를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거의 30년 전에. 이제 그녀는 늙은 할멈이었고 자신은 늙은 영감이었다. 두 사람이 멀리 헤어져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같은 길을 걸어 한 곳에서 만난 것이다. 작은 왕은 그 할멈이 며칠 동안 자신의 그림자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여인이라고 확신했다. 벌써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옆에 있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동안 전혀 믿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때 그 여인이 헛간에서 약속했던 마음의 왕국을 3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되는 것도 러시아의 왕좌에 앉을 자격도
사라진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언제나 왕이었던 것이다. 작은 왕은 눈물 고인 눈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노파에게 가 있었다. 노파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게 확실했다. 하긴 노파가 자신의 지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작은 왕도 10중 8구는 노파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노파가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날마다 자신에게 신의를 바쳤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비록 왕관이나 영토는 없었지만 더없이 부유하지 않았는가. 작은 왕의 생각은 창공을 뒤덮은 우윳빛 베일을 따라 한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가까이서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노파도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조개 껍질 안에서 소리가 몇 배로 크게 울리듯이 시끄러운 소리가 바위 틈새로 크게 울려 퍼졌다. 내 참, 커다란 도성은 늘 이렇게 시끄럽다니까. 도대체 한밤중까지 떠들 일이 뭐가 있다고? 노파가 화를 내며 부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왕은 여차하면 수풀을 뚫고 도망칠 작정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는 두 사람이나 주변의 동산과는 상관이 없는 떠드는 사람들 소리와 덜그덕거리는 무기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야경꾼들이 근처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작은 왕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놓았다. 시끄러운 소동에서 벗어나 다시 서서히 찾아드는 정적을 즐겼다. 미풍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더불어 어디선가 방울져 떨어지는 이슬방울 소리도 들려왔다. 들릴 듯 말 듯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작은 왕은 다시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바위 틈에는 작은 왕 혼자였다. 작은 왕이 잠들어 있는 사이 노파는 떠나고 없었다. 그는 노파가 떠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 옛날 젊은 시절 크바스와 오이 절임을 꿈꾸던 때처럼 곤히 잤던지 아니면 할멈의 발자국 소리를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여겼던 것 같았다. 이제 노파는 가고 없었고 작은 왕은 허전하고 섭섭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 도성 안 거리 곳곳에는 틀림없이 거린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내겠는가. 그리고 굳이 다시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도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바치는 신의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가. 작은 왕의 병든 심장은 그날 하루가 숨 막히는 더운 날이 되리라고 예고했다. 벌써 이른 아침부터 나무와 바위 아래에서 후덥지근한 대기가 여윈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힘들었다. 동산 맞은편의 도성을 뒤덮은 희미한 안개가 나부거리면서 신정과 집들의 지붕이 가물가물 흔들리는 듯이 보였다. 작은 왕은 현기증이 일면서 눈앞이 아찔했다.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높은 곳에 오래 머무르기로 작정했다. 작은 왕이 천천히 동산을 내려와 큰 길로 나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정오 무렵이었다. 그 큰 길은 어제 작은 왕이 걸었던 길로 곧바로 도성의 성문으로 이어졌다. 그곳 아래쪽 길은 어제보다도 심하게 북적거렸다. 그날 해가 질 무렵부터 성대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축제가 시작되면 모든 신도는 먼저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일행들이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쫓겨 비틀비틀 성문 쪽으로 나아갔다. 신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도 매 울며 총총 걸음으로 앞을 향해 움직였다. 서로 맞부딪히며 빽빽하게 떼지어가는 모양이 마치 움직이는 양털 양탄자 같았다. 짐승이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였다. 작은 왕은 큰 길로 들어서자마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성벽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대로 걸음을 떼놓기가 어려웠으며 성문의 마름돌 아래에서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차 하는 순간 당나귀의 꼬리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을 것이다. 그때 죽은 친구, 자신을 그토록 안전하게 등에 태우고 다녔던 바니카가 생각났다.
그러나 성문 안에 들어선 즉시 지난 일이고 뭐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작은 왕의 늙고 지친 머리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에 벌어지는 진기한 광경에 두 눈에서는 눈물이 솟았고 귓가에는 온갖 소리들이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작은 왕은 군중들이 연신 되풀이하는 몇 마디 말만을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군중들은 어떤 왕에 대해 외쳐댔다. 그 왕이 도대체 어쨌다는 것인지 러시아의 작은 왕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큰 길과 골목길을 지나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작은 왕은 물밀듯이 불어나는 할 일 없는 인파에 떠밀려 한동안 도성 안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느끼고 기회를 틈타 성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얼른 피신했다. 성벽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두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 정도로 기운이 딸렸던 적은 없었다. 골목길을 올라가는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어지러운 소음으로만 들렸다. 작은 왕은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모습이 갈수록 아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반란이 일어난 게야 그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아서는 군중들의 기쁨과 증오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그런데 대관절 어떤 왕이란 말인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은 왕은 숨이 막혔다. 심장에 고동이 멎는 것 같았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저들은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을 가장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 한다오.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눈을 뜨고서도 정신이 혼미하여 목소리의 인자를 찾아내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그러다 발치 가까이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문 길로 피신한 거지 할멈을 알아보았다. 그는 할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더듬거리다가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거지 할멈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영감은 그것도 모른단 말이오?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오지 않았소. 작은 왕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거세게 방망이 지랬다. 저들은 성서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왕을 만났다오.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냈소. 그런데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작은 왕은 몇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노파는 안 됐다는 듯이 경멸 어린 눈길로 왕을 바라보았다. 동량만 받는 게 아니라 주워 듣는 말도 많다오. 작은 왕은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성서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언한 왕. 그렇다면 그분은 그 왕이 몇 살이나 되셨소? 그는 노파를 다그쳤다. 노파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분 말인가요? 30살가량이라고 들었소? 30살. 방금 30살이라고 말했소? 작은 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의 머리가 작은 왕의 눈앞에서 금방 멎을 듯한 시계추처럼 점점 느리게 움직였다. 할멈이 정말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30살이라고. 작은 왕은 이 말에 세상과 자기 인생의 가장 중대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듯 중얼거렸다. 30살. 목청을 높여 말하고는 고개를 쳐들고서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는 깜빡 제정신을 잃고서 끝까지 말해버렸다. 할멈이 헛간에서 아기를 낳고 내가 아마포로 기저귀를 만들어주었던 그때 말이지요. 노파는 이가 빠진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크게 뜨고서 작은 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갈고리 같은 앙상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처음 얼마 동안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를 알아본 것이었다. 할멈의 마음을 가져가겠소. 언제까지나 영원히 고이 간직하겠소. 작은 왕은 더듬거리며 말하고는 뒤늦게 군중의 꼬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 도성 안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가다가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성문길 앞에 꼼짝 않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파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서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
마치 돌처럼 굳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할멈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이마가 맥없이 돌에 부딪히는 것을 작은 왕은 보지 못했다. 가장 위대한 왕에 대한 생각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몸을 돌렸던 것이다. 골목길을 올라가고 큰 길과 광장을 지났다. 작은 왕은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느꼈다. 가는 곳마다 흥분된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방금 일어난 특별한 사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작은 왕은 그 도성 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사람들은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고 방향을 잡을 수 없게 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왕은 어디 계시오? 어디로 가셨소? 어디로? 마침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숨을 헐떡거리며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왕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은 실성한 듯한 노인네의 느닷없는 물음에 놀라 주춤하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방향을 가리켰다. 작은 왕은 그쪽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도성의 외곽 쪽으로 멀리 나갈수록 자신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찾아 헤맸던 것을 제대로 찾아간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파도가 부서지면서 물거품을 남기듯이 얼마 전에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웅성대고 있었다. 작은 왕은 고개를 거의 쳐들지 않았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올바로 찾아가고 있는 게 확실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일뿐이었다.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여인들도 있었고 침통한 표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작은 왕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서 때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한량들과 놀라서 입을 벌리고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무리를 해치고 걸음을 재촉했다. 왕이시여, 가장 위대한 왕이시여, 그분이 오시리라고 성서와 예언자들이 알리지 않았던가. 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오갔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분에게 반란을 일으키다니 그분이 오실 것을 하늘의 별이 알려주었고 그래서 30여 년 전에 동방의 새 왕이 그분께 경배하려고 길을 떠나지 않았던가. 또 그래서 나도 머나먼 러시아 땅을 떠나오지 않았던가. 그런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더 이상은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차츰 집들이 뒤로 멀어지면서 넓은 들판이 완만하게 언덕으로 이어졌다. 갈수록 들판에 사람들이 뜸해지더니 언덕 아래쪽의 큰 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들 입을 크게 벌리고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언덕은 도성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곳이 분명했다. 저기 위 몇몇 노예들이 사형수 3사람을 매달기 위해 커다란 십자가 3개를 세우고 있는 저 위에, 이 세상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저 위에 그가 찾아 헤맨 왕이 있었다. 언뜻 작은 왕은 언덕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출 것인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력이 쇠진한 데다가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던 것이다. 그는 주춤주춤 비틀거렸다. 그러다 구부정하게 몸을 숙이고 숨을 헐떡이며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0여 년 전에 첫 걸음을 뗀 이후로 오랜 세월 언제나 한 가지 목표만을 좇았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또 다시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4번째 왕, 러시아의 작은 왕은 비탈을 올라가며 고개를 쳐들고 3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가 멀리서부터 시선을 끌었다. 작은 왕은 썩어가는 해골에 걸려 비틀거려도 팽팽한 덫에 걸리듯 한쪽 발이 석회처럼 하얗게 빛바랜 백골 속에 빠져도 개의치 않았다. 땀이 비오듯이 이마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려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서 급히 오른손으로 심장 위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무언가가 심장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듯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도 얼굴은 잿빛이었고 세상을 떠돌던 시절 이따금
주인 몰래 따 먹었던 밭두둑의 파란 열매처럼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이윽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작은 왕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켜보기 위해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천천히 십자가에 다가가면서 자주 발걸음을 멈출수록 죽은 왕관을 쓴 자신의 죽은 자신의 왕 30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에 경배하려고 러시아를 떠났던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왕이 더욱 뚜렷하고 친밀하게 보였다. 작은 왕은 거기 가운데 매달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그분이 고통 속에서 단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분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작은 왕의 심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순간 심장의 고통이 멈추면서 작은 왕은 참으로 행복한, 완벽한 정적을 느꼈다. 그 순간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쇠갈기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면서 숨을 조여왔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왕께 바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은 왕은 부끄럽고 괴로웠다. 황금, 보석, 아마포, 모피, 심지어는 어머님이 단지에 가득 담아주신 꿀마저 모두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러나 눈앞이 깜깜해지는가 싶은 순간 옛날에 자신의 왕국으로 선사받은 거지 여인의 마음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생각났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썩어가는 해골들 사이로 융단처럼 풍성하게 피어나 저녁을 맞이하여 마음껏 향기를 발산하는 야생 백리향 속에 파묻히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왕의 입술이 속삭였다. 하지만 저의 마음, 왕이시여 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안내하는 위대한 여행. 편집자의 말. 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이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일 것이다. 어떤 경로로 내게 그 책이 주어졌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나는 조그만 책 한 권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은 건 집으로 오는 버스 아니었고 책을 덮은 순간부터 무어라 말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마음을 휩쓸고 다녔다. 내게 남달리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였을까? 그 감정의 혼돈이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사파가 들어있는 페이지의 여백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슨 말들을 길게 적어 놓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때 감동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 책이 바로 이 책, 위대한 여행의 오래전 번역본이랄 수 있는 넷째 왕의 전설이다. 당신은 외국 책자들에 대한 출판이란 게 대부분 저작권 계약 없이 무작위로 번역되어 나오던 시절이었고 넷째 왕의 전설 또한 그렇게 출판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이 책은 대중적인 출판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고 종교계 일각에서만 아름아름으로 읽히던 책이었다. 당시에도 일반 서점에서는 책 구입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책이 절판되었는지 어디서도 구하기가 어렵다. 어쨌거나 나는 그 책을 내 성장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책 가운데 하나로 꼽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난 그 책을 읽은 뒤로는 책을 구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좋기 20년은 그렇게 한 것 같다.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몇몇 작가들에게 보냈던 기억도 있다. 뜻밖의 책이고 분량도 많지 않아서인지 책을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책을 읽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간략한 소감을 전해왔다. 특히 문단의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인 피 선생께선 온 가족이 돌려가며 읽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딸이 읽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다. 책의 주인공 작은 왕은 왕의 신분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30여 년의 긴 여행길에서 촐로로 변했고 여행의 막바지엔 이미 거린이 되었다. 전부에서 전무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며 찾아온 그분,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그 지어맞은 분 또한 가장 헐벗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왕을 맞는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단 한 번,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등장할 뿐이나 이야기의 곳곳에는 예수의 냄새가 깊게 배어 있다. 그것은 아마 작은 왕이 예수의 인간적 현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가장 큰 것을 얻는 삶의 궁극적 가치를 마주 대하게 된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적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고선의 경지라고 믿고 있다. 이 책을 손에서 못 놓게 하는 것은 이 책이 이런 숭고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왕이 때론 나약하기도 하고 때론 경망스럽기까지 한 성품으로 보자면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가 생전에 설파했던 그 길을 온몸으로 간 사람이었기에 그 감동의 폭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